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사입 판매하는 셀러들이 90% 이상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초보 사업자들이 위탁 판매도 해보고 구매 대행이 좋다고 해서 구매 대행도 막 열심히 해봤는데 단기간 내에 특별한 성과가 안 나니까 모두들 사입 판매를 해서 로켓크로스에 물건을 넣고 판매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크로스에 상품을 넣고 판매를 했는데 또 그게 한 번에 쉽게 확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 또 상품을 한 개만 넣어서 바로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10개, 20개를 넣어봐라. 그래서 다시 또 10개, 20개를 또 소싱해서 넣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개 터지면 다 커버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해보긴 하는데 팔리긴 팔리죠. 근데 자기가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워밍업 기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판매에서나 필요한데 근데 정말 사입 판매의 룰을 모르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하는 사입 판매 90% 필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이대로만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이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봐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나를 끝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사이트가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이템을 맨 처음에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 아이템의 출발은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아니면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키워드를 힌트 얻을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이 잘 팔리면 그 증거로서 검증이 됐으니까 비로소 나중에 사입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뒤늦게 상표권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상표권을 붙여가지고 브랜딩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표권을 신청하는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아이템의 카테고리는 3,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리는 상품에 해당되는 상표권이 누구나 착착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내가 추론한 상표들 중에서 만약에 상표가 없다면 빠르게 추론을 하시고 추론 자체만으로도 그 추론한 것에 대해서 사입을 해도 나중에 그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상품을 진열을 하면 물론 마켓에서 소명하는 데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똑같은 상품 페이지를 퍼가거나 아이템 위너를 걸거나 이렇게 경쟁하는 업체의 진입 시도는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잘 팔리면 상표권을 신청해서 브랜딩한다? No,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상표권 범위 안에서 아이템을 소싱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나는 어떤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표권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상표를 내가 등록을 해놓은 것 중에서 이번 예는 35류, 18류, 25류에 등록한 제 상표권 중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표권을 등록을 하면 이와 같이 35류면 35류 유사분 코드 지정 상품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류별 지정 상품 정보가 35류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35류는 무엇인가? 잘 아시다시피 35류는 인터넷 판매의 필수적인 그러니까 광고나 인터넷 판매의 필수적인 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류부터 34류까지는 재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할 때 붙이는 상표권의 범위고요. 35류부터는 서비스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류의 가방이나 의류 이런 것들을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거기에다가 내 상표권을 붙이려고 할 때 태그를 붙이고자 하면 반드시 25류를 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25류가 있으면 수많은 항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류, 셔츠, 팬츠, 양말 등등 해서 이와 같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25류를 제가 신청한 것이고 오프라인에서 이 상품이 유통이 되거나 상품 실물에 태그를 붙여가지고 그 상표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본류를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5류에 의류나 가방이나 모자나 이런 것들을 팔 때요. 그래서 25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와 아울러서 35류도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터넷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5류와 35류 두 개가 다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8류는 양산 우산이나 지갑 또 어떤 패션 좌파의 스포츠 가방, 열쇠 지갑 이런 것들이 다 18류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 25류, 18류, 35류를 같이 신청한 상표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제가 이제 18류의 상품을 하나를 온라인에서 쿠팡에서 팔거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해요. 이 많은 아이템 중에서 취급을 하게 되고 그 상품이 잘 팔리면 해외에서 소싱을 하게 되겠죠. 해외에서 낮은 가격에 공장이나 1688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올 때 사입을 할 때 이미 내 상표권 범주 내에서 상품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 브랜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힙색을 아이템 소싱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왔습니다. 힙색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여기에서 종합 차트에서 3년을 클릭을 하고 추이를 봅니다. 그러면 해가 바뀔수록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고 점점 검색량이 주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이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점프업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수는 있겠죠. 이 추세로 볼 때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상향하는 건 분명하니까요. 더 이상 저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사실은 이 전쯤에 이때쯤에 소싱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겠지만 어쨌든 내가 상표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할 때 여기서 가져온다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소싱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내가 실제로 사입을 한다. 셀러로서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래로 내리면요. 바로 네이버 통합 페이지 1페이지에서 이렇게 블로그나 카페에서 소개하는 것들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럼 힙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유관되어 있는 이 페이지는 네이버 1페이지에서 두 번째로 뜨는 이 상품을 클릭을 해볼게요. 어떤 블로그입니다. 사용 후기에 대해서 쓴 거죠. 러닝 벨트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후기들이 나오고 리얼 후기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계엄짤도 나오고. 자, 그런데 이 상품은 어디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쓴 내용이 아니죠. 그죠? 바로 스마트 스토어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자기가 블로그를 써서 유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 아이템이 어떤 건지 이제 느끼잖아요. 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블로그를 써서 이렇게 유입시키는데 그 블로그가 1페이지에 떴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번 실제로 네이버에서 찾아볼까요? 힙색이라고 검색을 하고 바로 블로그를 클릭을 해보면 바로 이 두 번째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안내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힙색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두 번째 바로 이렇게 뜨는 아이템이죠. 아까 그 블로그인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맞죠, 그죠? 자, 이제 캡처를 해봅니다. 네, 캡처를 해서 복사를 해서 자 1688로 들어와서 여기서 붙여넣습니다. 그럼 여기다 붙고 얘를 다시 재검색. 네, 그럼 같은 아이템들이 쭉 나오죠. 네, 이 상품은 2.80 위안, 2.50 위안에 나옵니다. 그럼 2.50 위안이면 2.5 곱하기 400. 네, 한 1,000원 정도면 오픈마켓에서 마켓 수수료를 감당하고도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마진만 붙이고 광고 비용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품이 1,000원 정도에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럼 이제 도매국에 가서 힙색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상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1,350원에 팔고 있잖아요. 쿠팡에서 어떻게 팔리는지 볼까요? 네, 여기는 4,460원, 여기는 이제 더 싸게 1,740원에 이렇게 파는데요.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하고 배송비를 3,000원을 붙여서 4,740원에 파는 것이죠. 여기는 무료 배송에 4,460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붙어볼 만하다. 여기도 리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긴 21,900원인데도 7차 리오더라고 하면서 리뷰가 14개나 붙었어요. 그럼 이 상품은 이것과 이것을 플러스해서 같이 준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우리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테크트리. 이거 굉장히 쉽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블로그로 유입한 그 상품이 쿠팡인 경우에는 이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진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면 저관여 상품으로서 개당 마진은 많지 않지만 주문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격 비교에는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묶여요.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 이렇게 묶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5,500원에 팔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럴 때 이 가격보다 10원이라도 싸면 쇼핑몰별 최저가에서 1등에 내 상품이 위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가요? 블로그로 유도를 해서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가 이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판매가를 블로그로 유입하는 효과를 내가 누리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여러 개의 상품이 나오고 이 상품 중에서 내가 5,500원보다 더 싸게만 진열이 가능하면 1등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볼 때는 이 가격이 비교가 되는 이 상황에서 밑에 만약에 리뷰가 붙어 있다면 리뷰까지도 마치 내가 처음부터 쌓았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요 원리를 이해하셨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여기저기 헤매지 않고 바로 네이버 블로그로 들어갔고, 그 네이버 블로그 안에 있는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해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원가 곱하기 400을 해도 충분히 마켓 수수료까지 감안을 해도 1,000원이면 되더라. 네, 그래서 얼마든지 배송비 붙이고도 우리가 1등으로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블로그로 애써 유치해서 가격 비교까지 끌고 가도 그 가격 비교에 내가 1등으로 꽂아버리면 모든 업체를 제끼고 내 상품 쪽으로 주문이 몰리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사입을 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쿠팡에서 힙색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이 리얼로 1등인지, 그래서 클릭을 해서 새 시크릿 창을 띄워서 쿠팡으로 들어가서 힙색을 검색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광고 빼고 얘가 1등이 맞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가 1등이니까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 이미지 검색으로 넘어가면 1688로 들어가서 바로 아이템이 12.30 위안의 물건이 한 개 이상만 사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 12.30에 살 수가 있습니다. 12.3 곱하기 400, 4,920원이면 쿠팡에서 충분히 마켓 수수료 다 감안해가지고 사입 비용까지 포함해서 리스팅 가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얼마요? 예, 12,89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는 여기에 나의 마진을 최소한만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곱하기 1.2만 합니다. 그러면 20%만 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4,920원에 마진을 90%로 해가지고 9,348원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는 광고비를 충분히 포함해서 운영을 할 건지, 순수히 남는 마진에 광고비를 더 플러스를 시켜서 충분히 광고를 하면서 단시간 내에 내가 베스트 첫 페이지로 이제 27페이지 이하로 밀려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지만 27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광고를 치고 1페이지 쪽으로 빠르게 올라오려면 광고를 쏟아부으면 되는데, 그럴 때 충분히 생산성이 나게 됩니다. 4,920원 나누기 12,800원 하면 약 원가율이 38% 정도로 형성이 되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가율의 30% 아래로 가는 게 훨씬 좋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것저것 프로모션을 하고 작업을 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남이 유입 작업을 한 것에 내가 올라타서 가격 비교에 치고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였고, 블로그 새끼치기라고 우리가 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블로그 새끼치기 작업으로 남이 유입 작업을 해놓은 것을 가격 비교로 내가 묻어간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오픈마켓에 등록할 때 가격을 마진 없이 먼저 팔아서 리뷰를 모으고 가격을 올릴 거냐, 아니면 평균 예상 가격 비교보다 더 비싸게 올려서 광고로 유입을 늘릴지를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상품을 맨 처음에 사입을 하기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매국에 가서 힙색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도매국에서 1,350원짜리 4개만 살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서 내 상품을 판매를 해보는 것입니다. 로켓크로스에 넣고 파일을 키워가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상품 페이지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찍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찍으면 됩니다. 아니면 AI를 활용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도매국의 상품을 가져올 때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여부, 여기 사용 허용, 여기 있죠.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여부가 사용 금지라고 나오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그래야 경쟁자도 적고 촬영이나 상세 페이지 운영 기술에 의해서 훨씬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 두세요. 상세 페이지 사용 허용은 별로 좋은 상품이 아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솔루션이나 대량으로 그냥 막 뿌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해를 하시면 내 상표권 범위 안에 있는 힙색을 가져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출원한 상표를 여기다가 붙여서 상품을 팔면, 내가 물건을 해외에서 소싱을 많이 해서 구매를 해주게 되면 중국의 판매자들도 내 로고를 새기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아이템 인호가 달라붙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첫 번째. 그래서 쿠팡에서 1등하는 상품을 검색해서 이 아이템이 비싸게 팔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 아이템을 판매자 로켓에 로켓크로스로 판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많다. 충분히 같은 상품이 12,890원에 팔고 있죠. 이렇게 잡아나가는 방법 아주 중요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상의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을 소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바콘, 이 꽃갈콘, 라바콘 이런 상품은 취급하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표님 중에서 축구 골망, 또 라바콘 이런 것들로 사입을 해서 큰 규모로 사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계신 분이 계시죠. 물류센터에 자기 물류센터를 가지고 충분히. 왜냐하면 이런 아이템이 좋은 이유는 사실상의 유통기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올해 안 팔리면 내년에 팔아도 돼요. 그리고 내 브랜딩을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에 브랜드를 붙여서 수입을 하는 경우죠. 이것은 비닐 포장만 돼 있으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단체 주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사실상의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을 지급을 해라. 욕실용품이나 욕실용품 중에서도 굉장히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이런 퍼널류 또는 육상할 때, 스타트할 때 하는 발받침대, 축구 골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통기한이 없는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KC 인증. KC 인증이 까다로운 상품일수록 경쟁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아동복 판매를 위한 KC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유아복과 아동복의 구분은 만 3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아복을 하는 것은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우리는 4세부터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류 판매를 KC 인증 받아서 판매할 것을 권합니다. KC 인증을 제대로 받고 판매를 하면 생각보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단계가 안전 인증이 최고 까다롭고, 그 다음에 안전 확인, 그 다음에 공급자 적합성, 그 다음에 안전기준 준수,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모든 사람들이 KC 인증하면 이쪽 단계를 대충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3세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용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절차만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요. 그러니까 안전기준 진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는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전기준 준수에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살짝 위에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세지 않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의 허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허들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비용이 엄청 비싸고 또 컬러나 사이즈별로 각각 안전인증을 맡아야 된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접근조차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공급자 적합성은 우리의 그 3대 기관 KCL, KTL
이런 데서 받지 않아도 돼요. 한국의료시험연구원 같은 데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허들을 넘으면 땅짓고 헤엄치기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소싱의 핵심 포인트는 KC 인증이 까다로운 상품일수록 경쟁력이 좋다. 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만 지켜줘도 사입에 엄청나게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셨죠? 사입을 실패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기는 하죠. 그리고 경험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초보 셀러가 사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덜 실패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그 핵심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을 소싱할 때 내가 먼저 획득한 상표권 범위 안에서 아이템을 소싱하는 게 나중에 브랜딩하기 유리하다. 두 번째, 사실상의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을 소싱해라. 모든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사실상의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은 지금 당장 안 팔려도 재고 가치의 훼손이 적다. 사실상 유통기한에 크게 저촉받지 않는 상품을 취급을 해야 나중에라도 실력이 커졌을 때 충분히 팔 수가 있다. 세 번째는 KC 인증이 까다로운 상품일수록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4세에서 14세 이하의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 데 비해서 취급 셀러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의류나 뭐 이런 류에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 아동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허들이 높을수록 땅짓고 헤엄치기가 된다. 허들만 넘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매국 같은 도매처에서 상품을 소싱을 해서 테스트 판매를 할 때 이미지 사용 허가를 주지 않는 상품이 훨씬 유리하다. 내가 찍으면 된다. 요새는 도구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국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서 검증된 상품을 해외에서 상품을 1688이나 제조 공장에서 사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원가율이 30% 이하가 좋다. 30%가 꼭 안 되더라도 그 근방에 있는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마켓 수수료 내고도 충분히 적극적인 푸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오픈마켓에 등록할 때 가격을 마진 없이 팔아서 리뷰를 모으고 가격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평균 예상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올려서 광고로 유입을 늘릴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저관여 상품으로 주문 개수가 많은 상품 전략은 노마진으로 진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고관여 상품으로서 기능이나 성능, 품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품은 광고 푸시 작업을 해서 유입을 많이 늘려서 진행하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6가지의 그 사입 시 주의할 점과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님들도 이대로 한번 참고해서 실행을 하시면 실패 없는 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짧게 들어가가지고 치고 빠지는 이야기만 사실상 많이 하는 셈이에요. 많은 그 유튜브 강사님들이 이 아이템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걸 써놓고 막 광고 돌려서 막 이렇게 치고 빠지고 또 다른 아이템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방식보다 어차피 이 장사를 하려면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브랜딩을 잘 팔리는 거 봐서 상표권 신청하고 뭐 우선 등록 심사 요청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신청해 놓은 상표권들 중에서 그 종목 안에서 선택을 해서 소싱을 하면 나중에 잘 팔리게 되면 브랜딩하기도 너무 쉽고요. 내가 1688에서 상품을 뭐 1000개를 사오는데 내가 브랜딩 로고 박아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겠어요? 근데 내가 언제 상표권을 신청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청해 있는 상표권 안에서 처음부터 출발을 해라.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